지각될 수 없는 거 지각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실제 하는 거는 관념밖에 없다. 즉 그 경험이 우리한테 포착되어 있는 그것만이지 제일성질 그런 거 없다. 이런 겁니다. 본질은 경험 불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귀납의 문제라는 거는 흉에서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흉은 귀납을 통해서 아무리 일반화를 해도 그 일반화의 결과가 필연적이다 또는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자연의 인과성이 있다, 인과적 필연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적 주장이 될 수 없고 단지 성의상학적 주장일 수밖에 없다. 인과율, 인과관계 이런 말 쓰는 사람 나는 못 믿는다. 이런 식이죠. 물론 나중에 흉은 그 필연성을 자연 필연성을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또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자연 필연성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후퇴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받아들여지기는 자연 필연성을 부정한 학자로서 흉은 이럴 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을 아무리 해도 필연성을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연 필연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부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베이컨이나 로크의 고전적인 경험론은 원래는 우주의 존재가 우리한테 경험하게 해준다라 해서 시작됐었는데 반대로 우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른바 우리 지난 시간에 경험론의 최종 종착지가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했던 거 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반실제론적인 경험론 이걸 우리가 흔히 실중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하는 책이 잠깐 나와 있지만 실중주의라고 하는 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험주의라는 말을 우리한테 사실은 익숙한 건데 왜 우리가 실중주의라는 말을 쓰느냐? 원래 실중주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누구죠? 그 실중 철학 그 누구예요? 꽁뜨가 원조입니다. 실중주의란 말 자체는. 경험론은 훨씬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실증이란 말은 실중주의란 말은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라는 말씀이고요.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게 이때 그 실중주의란 말은 오늘날과 같은 논리 실중주의라는 말로 사용되면 안 되고 당시 프랑스 실중주의라고 하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국 경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전적 경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자연주의라고 표현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에서 발견된 성과들을 사회와 인간에게 확대 적용하자라는 의미로서의 실증주의고 당연히 고전적 경험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입니다. 여기서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주 세계가 우리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레 책에 나와 있는 실증주의에 대한 사전 적정이 나오시는 걸 보시면 과학 덕분에 우리가 역사 진보,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걸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이거는 프랑스 실증주의, 고전적 경험론을 얘기하는 거지 이른바 논리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논리 실증주의의 원조는 영국 경험론도 아니고 프랑스 실증주의도 아니고 독일 실증주의입니다. 독일에서 실증주의란 말은 여러분 책에서 보셨겠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해결관념론. 해결관념론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 뒤집자라는 움직임에서 경험론을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 경험론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실증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논리 실증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몇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고전적 실증주의란 말은 프랑스 실증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그리고 고전적 경험론을 의미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실제론적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현대적 실증주의는 논리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독일 실증주의입니다. 이 독일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의
핵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겔 관념론에 반대하는 거고요. 그 해겔 관념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은 슈메 전략하고 유사합니다. 슈메 전략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으로 환원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환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등장하는 그 전략이 관찰용어, 이론용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찰용어, 이론용어. 굉장히 많은 이론용어들이 있는데 이 이론용어들이 관찰용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형이상학이다. 과거의 용어가 아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식중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이 이론용어를 관찰용어로 번역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 쓰실 때 제 생각에는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조작적정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안 해보셨나요? 역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조작적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가설을 썼는데 뭐 사랑하면 사랑은 인류를 뭐 행복하게 만든다. 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 그렇게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과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지도 교수들이 그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 용어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론 용어를 관찰 가능한 용어로 번역하는 뜻입니다.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말은. 예컨대 뭐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는 각각 38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가 5분 동안 같이 쳐다보고 있더니 온도가 42도가 됐다. 이러면 측정 가능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 때 과학이 되는 거지. 과학 용어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용어를 관찰 용어로 바꿔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물리학을 재구축한다. 이게 이른바 그 마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하가 레닌하고 싸웠던 얘기 아실 겁니다. 왜냐면 마하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거는 감각된 경험이지 세계가 아니거든요. 실제가 있는지, 물론 우주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우주 자체는 아니고 우주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 경험만이 실제하는 거죠. 관찰 용어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마하의 전략이었고 마찬가지로 비엔나 학파도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비엔나 학파도 논리 경험주의, 논리 실증주의, 비엔나 학파 이 사람들도 최종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른바 검증 가능성이란 말 여러분 과학 철학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검증 가능성이란 말이 비엔나 학파의 주장인데 결국은 관찰 용어로 전부 다 번역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검증이란 말은 이론적 검증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관찰, 감각 경험에 의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예컨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관찰 가능한 관찰 용어, 조작적 정의로 바뀌어야 되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도덕은 쾌락주의밖에 없죠. 쾌락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논리식중주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이론 용어가 만약 있다면 그건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 또는 형식논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 용어로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실중주의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논리실중주의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전쟁 중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의 실용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른바 도구주의로 변질됩니다. 도구주의란 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세계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하고 도구주의의 입장을 약간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천적 적합성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건 실용적이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하고 그 비판적 실제론하고 도구주의를 구분 못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는 자연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이 만약에 이러저러하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가치 문제까지도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구주의는 가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순전히 인문학 또는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과학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고상한 가치가 결정되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이 사용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구주의하고 비판적 실제론의 차이를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네 가지는 크게 보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뉘고, 두 가지 각각 경험론, 합리론이 고전적 경험론에서 그 반실제론적인 경험론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고전적 합리론이 실제론적인 합리론이 반실제론적인 합리론으로 바뀌는 거, 뭐 이렇게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로 합리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데카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데카르트는 실제론자입니다. 근데 코기터 에르고 좀 흔히 번역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아야 존재하는 거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흔히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데카르트 읽어보시면 제일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송과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송과선 뭔지 아시죠? 세상에는 그 물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과 물체를 이어주는 게 송과선이다. 그래서 송과선은 실제로 해부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그런 의미에서 외부 세계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존재가, 즉 신의 본성, 이게 사실 외부 세계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신의 본성이 본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우주니까 이 우주의 운동 원리를 신의 본성으로부터 추론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추론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아마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아퀴나스 말씀드렸지만 신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이성 자체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신성 또는 자연의 원리를 추리해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실제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제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밝혀진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합리론은 실제론적 합리론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칸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데카르트처럼 그 인간 이성이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물론 가로치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인간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세계는 칸트에 따르면 유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나중에 그 비실제론적 합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약주의에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칸트하고 데카르트의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칸트하고 데카르트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칸트는 감각 경험이 가능하려면, 즉 경험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가능한 거냐라고 묻고 있고, 특히 우리들이 인식한다라는 말은 감각 경험을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러저러한 질서를 부여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감각 경험의 가능 조건을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선험적 감성론이고요. 이 선험적 감성론은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턴이 인식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물리량, 말하자면 질량, 무슨 크기, 부피 등등등, 속도, 이런 뉴턴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물리량들이 가능하려면 일단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의해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선험적인 인식 능력이 부여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험적 감성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성 능력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리고 감각 경험을 질서 지우는 능력, 이거를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로 서술하려고 그럴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 팔품사 뭐 있잖아요. 뭐 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 용어들이 말하자면 이 칸트의 범주 또는 도식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류의 문법들이 있어야지만 말이 가능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범주와 도식이 있어야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 개념적 사고한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실 말한다, 생각한다는 말은 머리에다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법 체계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거를 칸트는 범주, 도식 이런 걸로, 개념 이런 걸로 표현을 해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경험을 조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된 경험은 단순한 경험의 합보다 더 크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종의 선언적인 능력으로 경험을 구성한다. 지식은 그렇게 구성의 결과지 단순한 경험의 합이 아니다. 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로 번역하자 그러면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칸트의 경우에 세계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구성됐다라는 측면에서 나중에 규약주의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칸트도 외부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식적 상대주의를 인정하지만 외부 세계를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판단적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칸트의 경우에도. 제가 아주 무지하게 그냥 요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합리론. 그 다음에 그 합리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반실제론적인 입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걸 다른 데서는 막 규약주의라는 말 대신에 협약주의라는 말도 쓸 겁니다. 이 규약주의나 협약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누구죠? 파이어 아벤트 어게인스트 메소드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방법론 어게인스트 메소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건데 이 얘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근대 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 그러면 세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합리론이 맞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론적인 합리론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만 기하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리만 기하학에 따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크죠. 지구 표면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리만 기하학이고 뭐 평행선이 가다가 만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하학이 구성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그대로 서술한다고 믿었던 유클리드 기하학 말고도 다른 기하학이 가능하다는 말은 기하학은 단순히 세계 반영이 아니라 약속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 얘기의 핵심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뉴턴의 시공간이 형식이고 그 안에 물체들이 존재하는 방식인데 뉴턴은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물체들의 관계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물체들의 관계가.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뉴턴의 선언적 감성론이라고 칸트가 표현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마치 뉴턴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리만 기하학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시공간 개념이. 이래서 결국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전통은 이어지지만 그 합리성이 세계의 실제를 반영하는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는 다양하다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는 다양하다. 규약이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말은 다양한데 이게 서로 번역될 수 없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번역이 되면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어느 게 제일 확실한지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의 규약주의적 모델이라고 한다면 마치 예술이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이듯이 과학도 그럴 수밖에 없다. 객관적 설명이 아니라 더 이상 주관적 표현에 불과한 거다. 이런 포스트 모던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규약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실제론적 입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론에서 시작한 경험론이든 실제론에서 시작한 합리론이든 결국 반실제론으로 붕괴된다. 그래서 확실한 건 없고 상대주의만이 진리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컨대 아까 제가 데카르트가 코그터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데카르트는 우리 외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었고 전제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그터 에르고 숨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 게 더 타당하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를 알 수 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세계를 알 수 있다. 거기에 대칭되는 말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말하자면 초기에 합리론은 번역이 됐었는데 지금 데카르트 해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지금은 내가 없으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더 끄고 들어가면 우리가 인식한 것만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아까 합리론의 반영된 형태로 규약주의 말고 관념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식적론적으로 더 발전되면 생각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게 관념론입니다. 생각이고 세계다로 발전하는 게 말하자면 그 호전몽이죠. 호전몽. 나비죠. 근데 이 관념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실 생각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해결인데 이성의 자기 발전이 세계의 발전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연결시켜주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생물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이론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인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개체 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개체가 그 배아에서 자라서 개체로 자랄 때까지는 그 인류가 어류, 포유류 이렇게 해갖고 발전하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 진화를 반복한다라는 말인데 이런 말하고요. 이걸 뒤집어서 정신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린아이의 정신 발달은 문명사를 반복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정신 발달이라는 결국 단어를 배우는 건데 이 단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 5천 단어로 전 세계가 표현되다가 지금은 2만 단어로도 모자라고 아이들이 단어를 완성을 해야 어른이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30살 돼도 단어 다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뒤집는 방식이 해결의 그 말하자면 완성된 언어들이 있고 그 완성된 언어들이 초기에 어린아이의 언어로만 있던 거가 점점 발전해서 완성된 언어로 가는 게 역사 발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잖아요. 해겔의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 이 말하고 뭐하고 또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오리지널 그 관념론은 여러분들이 그 플라톤 이데아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이데아론도 상기론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잊어버렸던 기억에서 없었던 거가 나중에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데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을 몰랐던 아이가 점점 말을 배우게 되면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상기론이나 절대정신이나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하고 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겔은 제 경험으로는 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의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여기 해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해겔 좋겠는데 하여간 저로서는 이런 식의 비유로 해겔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였고요. 관념론은 그렇고 어쨌든 그게 관념론이든 관념론의 변형이든 관념론의 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책에 나와 있는 현상론이나 현상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변형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전체 맥락에서는 실제론이 붕괴되는 과정, 합리론의 비실제론적 버전으로서 관념론, 협약주의, 그리고 현상학이나 현상론, 현상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대 철학을 하레 버전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은 제 버전으로 해서 하레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개념이 실제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외부 세계, 우주의 실제론을 얘기하는 거지 경험론자들도 자기가 그러니까 비실제론적 경험론자들도 자기가 실제론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실제하는 게 우주 세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이 실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이란 말을 읽을 때 항상 맥락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실제란 말은 우주 세계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실제론에서 반실제론으로의 발전 또는 퇴화가 근대 철학의 역사다라고 하레가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상식을 항상 알 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이 그때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건 언어로 표현된 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으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동의하시나요? 동물이 만약에 벽이 있다는 걸 모르면 가서 부딪힐 겁니다. 근데 동물은 벽을 잘 피해 댕깁니다. 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말을 못 배운 아이들을 그래서 인식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알아야 존재한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포르투갈어로 좀 번역할 때 아는 게 존재한다는 말을 반실제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알아야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로 내가 생각해야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성이 있어야지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모르면 진짜로 없는 것처럼 유아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의 얘기를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관념론이나 심지어는 현상학까지도 우주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체계에서 그 전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실제론적인 후기 근대 철학은 바로 그런, 지금 제가 우주 세계가 있다는 거 있지만 모른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없으면 진짜 모르면 진짜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전제를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모든 전제를 의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그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실제론적 입장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식행위라고 하는 거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를 고치는 작업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는 항상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어딘가에 정박할 수 있는 것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단 인식을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바다에 배가 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칠 수는 있지만 배가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건 뭐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삶의 행위의 일부, 삶이라고 하는 행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걸 그 삶의 행위 전에 인식이 존재한다라는 건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 유아론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내가 모르면 세계도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말하자면 인식을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제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버려야 된다. 전제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 자체를 버려야 된다. 모든 생각은 나라고 하는, 그래서 말을 배운 내가 있어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사를 살펴보면 종교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게 전근대 철학이었고, 그다음에 과학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게 근대 철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사적으로 보든 아니면 상식적으로 보든 간에 어쨌든 모든 걸 다 의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근대 철학자들은 모든 걸 한꺼번에 의심하면서 결국 난파선, 내가 침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철학이 세계를, 우주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철학은 문학입니다. 누구도 그 철학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근대 철학이 실패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레에서 바스카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근대 철학의 원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과학이 확실하다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학이 확실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바스카가 택하는 전략인데, 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식 구조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던 게 칸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단순한 경험의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주의자들은 단순히 과학이 경험의 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측이나 그 밖에 선험적 종합 판단 같은 게 불가능하니까 칸트가 질문한 거는, 과학이 가능하려면 경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인간의 이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스카의 전략은 그걸 한 바퀴 더 돌려서 과학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맥락에서 번역하자 그러면 인식이 가능하려면 뭘 전제해야 됩니까? 또는 어떤 인식이 가능하려면 그게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이 뭐냐, 이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반실제론적 경험론 또는 반실제론적 합리론이라고 얘기했던 그 철학 사조들에 대해서 바스카는 뭘 묻냐면 그와 같은 반실제론적 인식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론을 전제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과 과학이 전제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론, 그걸 바스카가 개발해내는 건데 그게 바스카의 비판적 실제론인데 그 존재론과 그 반실제론적 경험론이나 반실제론적 합리론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을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게 더 과학을 잘 설명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초기에 과학의 확실성을 되살려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바스카가 묻는 방식은 과학의 가장 핵심은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책에서 그걸 다루게 되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실험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아마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곧 과학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말 같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비판적 실제로는 이데올로기로 추락한 과학 철학 또는 근대 철학을 비판하고 낮의 철학과 밤의 철학으로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해서 이른바 존재하고 의식의 일치 또는 낮의 철학과 밤의 철학의 통합, 이거를 완성하려는 전략이 바로 비판적 실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거고요. 오늘 얘기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보충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을 보완하겠습니다.